나는 병원 냄새를 싫어한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희미하게 썩은 약품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마다 늘 죽음이 떠올랐다. 북한 군대에서 9년을 버티는 동안 병원이라는 곳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의자에 먼저 앉아 기다리는 장소였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위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오며 나는 여단 병원으로 실려 들어갔다. 침상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군홧발 소리가 멀어지는 걸 보며 알았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라는 걸. 내 배는 계속 뒤집히듯 쥐어짜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입술은 바짝 말라 붙었고 어깨와 등은 마치 얼음장 위에 누운 듯 떨렸다. 그때 군의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다. 딱 봐도 오래 사용한 흰 가운은 회색에 가까웠고 앞주머니엔 누런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다. 부모한테 돈만 보내면 항생제 놔준다로 하라우. 그 말은 숨을 덜컥 막아버렸다. 나는 침을 삼키지도 못한 채 군의관을 바라보았다. 그 돈이면 우리 가족 5이 3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 한마디는 곧 돈 없으면 치료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돈 없습니다. 나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군의관의 시선이 잠시 나를 훑었다. 그의 눈 속엔 연민도, 분노도, 책임감도 없었다. 그저 또 하나 죽어 나가겠구만 하는 무심함만 깔려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닌겔 한 병을 들고 왔다. 그 투명한 액체 속에서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손톱만 한 검은 조각, 기름막 같은 흔적, 이름 모를 부유물들이 병 전체를 천천히 돌아다녔다. 저걸 내 피에 흘려보내라고?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군의관은 내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늘을 잡아들었다. 그 순간 그동안 내가 병원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머리를 스쳤다. 종기 하나 제대로 째지 못해 썩어 죽어간 신병, 모기 한 번 물린 뒤 항생제 못 맞아 염증이 번져 죽은 친구, 총알에 맞지도 않았는데 약품 부작용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간 병사들, 그들의 마지막 호흡과 괴로움이 이 병실에 깊게 스며 있어 지금도 귀를 대면 울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군의관이 냉혹하게 말했다. 맞든지 말든지 난 할 일 했어. 그 말과 함께 바늘이 내 팔에 꽂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치료가 아니다. 이건 실험이다. 돈 없는 군인에게 남은 건 버티다가 죽거나 실험용으로 쓰이다 죽는 둘 중 하나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다.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힘 빼라우. 군의관은 건조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내 팔을 잡았다. 나는 팔에 힘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알아서 버텼다. 두려움이 근육 속까지 들어차 경련처럼 떨렸다. 바늘이 살을 뚫는 순간 차가운 액체가 혈관 속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조금이라도 의식을 집중하면 그 액체 안의 이물질이 내 몸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상상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몸 안을 더럽히고 그 더러움이 천천히 심장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득해졌다. 그런데도 군의관은 말이 없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살피는 관심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죽음을 받고 또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침상에서 떨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온몸이 뜨겁게 달궈진 듯 불에 데인 감각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 입술은 더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고 혀는 돌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군의관은 말했다. 부작용 날 수도 있어. 열나도 참고. 참으라고? 참으면 산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이 병실에서 참아라는 말은 결국 운이 좋다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는 말이었다. 고열은 그날 밤 내 몸의 주인이었다. 내 머릿속은 뜨거운 물에 잠긴 듯 울렸고 시야는 자꾸 흐려졌다. 몸은 떨림과 통증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짐 덩어리 같았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살아 있는 게 다행이 아니라
그저 죽지 않았다는 수준의 존재.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다. 그때 군의관이 또다시 병실 문을 열었다. 이번엔 새로운 링겔 병을 들고 들어왔다. 액체는 전보다 조금 더 맑은 듯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좀 더 정제한 거야. 이번 건 괜찮을 거야. 마치 나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투 속엔 진심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환자에게 또 한 번의 실험을 해보는 반복되는 일상 같은 태도였다. 나는 전날 밤의 고열과 죽음의 문턱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못 막겠습니다. 군의관의 표정이 일순 굳었다. 그는 말없이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나는 팔을 뒤로 빼며 침상 구석으로 물러났다. 이거 안 맞으면 더 위험해져요. 그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대답이었다. 내가 한숨을 길게 내쉬자 군의관은 마지막 카드라도 내미는 듯 말했다. 이건 어제 거랑 달라. 직접 한 번 걸렀어. 걸렀다고? 이 물질을 채로 한 번 걸렀다는 이야기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낯선 서늘함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걸렀다는 말 자체가 이게 애초에 정상적인 약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결국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팔을 내밀었다. 두 번째 링겔이 혈관에 들어오던 순간 첫 번째 때와 똑같은 감각이 다시 찾아왔다. 몸 안쪽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심장은 불안하게 쿵쿵거렸다. 아픈 것도 아닌데 너무 뜨겁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죽음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고열로 뒤척였다. 몸을 굴릴 힘도 없었다. 누가 등을 살짝 밀기만 해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죽은 군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병실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수십 명의 마지막 숨결이 배어 있었다. 그 숨결이 마치 미지근한 바람처럼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예전에 군단 병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곳은 더 컸고 군의관도 더 많았지만 상황은 더 끔찍했다. 약이 없다는 이유로 사소한 병으로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 죽어간 군인들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았다. 한 신병은 종기 하나가 제대로 째지지 않아 썩어 들어갔다. 항생제가 없어 염증이 온몸으로 번졌고 결국 피고름이 몸 전체를 잠식해버렸다. 침대 위에서 그는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아무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또 어떤 병사는 모기에 한 번 물린 뒤 염증이 심해졌다. 모기 물린 자리가 그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항생제 한 병을 구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서서히 숨을 잃어갔다. 처음엔 붓기만 했던 그의 얼굴은 나중엔 뜨겁게 달아올랐고 결국 불덩어리가 되어 식어갔다. 총알에 맞은 것도 아니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약이 없어서 죽었다. 그 단순한 이유 하나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기억 때문에 더 무서웠다. 내가 지금 맞은 이 불량한 링겔, 이 정체 모를 액체가 그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약과 다를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 이 병실에서 내가 죽어간다면 그건 그저 또 한 명 죽었다는 보고서 한 줄로 끝날 것이다. 내 생명이 이 병실에서는 고작 한 줄짜리 문서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나는 군단장이 병원장을 호통치던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너희는 왜 이렇게 군인들을 많이 죽이냐? 병원장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다. 약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무덤에 꽂히는 비석 같았다. 차갑고 담담하고 절망적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개의 생명이 묻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북한군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견디다 버리게 만드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병원 침상 위에 누워있는 또 하나의 견디는 군인일 뿐이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자 병실은 더 숨막히는 냄새로 가득 채워졌다. 곰팡이, 피비린내, 오래된 목재 냄새가 뒤섞여 나를 짓눌렀다.
창밖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내 귀에선 죽은 자들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죽음은 이미 복도 끝에서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이 병원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다음 시체가 된다. 이 병원은 살아있는 자 죽을 자가 더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산산조각 난 듯 아팠다. 밤새 고열로 뒤척이느라 잠은커녕 눈을 감을 틈도 없었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내게 그 빛은 따뜻함이 아닌 칼날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또다시 그 링겔을 맞아야 한다면 나는 이 침상에서 절대 살아나가지 못하리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군의관이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 링겔 병을 들고 있었다. 어제 것보다는 조금 더 맑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믿을 수는 없었다. 이번에도 이물질이 없는 척 조용히 가라앉아 있을 뿐 어디선가 다시 떠오를지도 모르는 살인약일 뿐이었다. 그는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즉시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이거는 진짜 괜찮소. 내가 더 걸렀소. 그 말투엔 초조함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빨리 이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귀찮음만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쳐다보았다. 그 손은 내가 어젯밤 본 죽어가는 군인들에게서 피고름을 닦아내던 그 손과 같은 손이었다. 내 팔에 꽂힌 바늘에서 피를 닦아내던 그 무심한 손. 움직임에 감정이란 게 없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걸 또 맞으면 나는 끝이다. 두려움이 뼛속까지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내 몸을 움직이게 했다. 군의관이 잠시 외출을 하겠다며 병실을 나가는 순간을 나는 예리하게 잡아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숨도 쉬지 않고 팔에 꽂힌 바늘을 움켜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서 느껴졌고 손바닥은 약간 떨렸다. 지금이야. 나는 힘을 주어 바늘을 뽑았다. 바늘이 빠지는 순간 피부가 움찔하며 미세한 피가 튀었다. 침상 위에 떨어진 피 한 방울이 날카롭게 번져갔다. 잠시 멍해졌다. 하지만 곧 정신이 돌아왔다. 이 병원을 떠나지 않으면 난 죽는다. 나는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다리는 전날의 고열 때문에 마비된 듯 떨렸고 발바닥엔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걸음 하나하나가 살기 위한 저항이었다. 병실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을 때 문고리가 미친 듯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돌아가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 숨소리를 죽이느라 심장이 조금씩 미쳐가는 것 같았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엔 알 수 없는 공포가 진동하고 있었다. 군의관이 언제 돌아올지, 누가 날 볼지, 어디서 총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병색이 깃든 유령 같았다. 하지만 그 유령 같은 내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살아남고 싶어 했다. 나가자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나간다. 나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보았다. 침상, 링겔, 죽음의 냄새. 그 모든 게 내 뒤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뒤로 두고 한 걸음 더 내디뎠다. 그 발걸음은 탈영병이 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잃게 될지, 어떤 위험을 마주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여기 남아 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병원을 빠져나온 순간 몸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다. 병원 복도에서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탈영병이다. 북한군에서 탈영은 죽음보다 무겁게 취급된다. 총살, 고문, 양강도 군부대에서는 가족 연좌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남아 있었다면 그 죽음보다도 더 어이없는 방식으로 죽었을 것이다. 부패한 링겔 한 병 때문에 나는 주먹을 쥔 채 흔들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다. 정신이 몽롱했지만 방향만은 잊지 않고 있었다. 친척 집으로 가야 한다. 거기밖에 없다. 병원 밖 먼지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탈출하는 동안 숨을 조절한다고 정신을 잃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 하나하나가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군복 위에 흐르는 땀은 식을 새가 없었다. 내가 혼자 서 있기만 해도 신고할 수 있는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나라. 숨을 곳 하나 없는 나라. 친척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주먹으로 문을 3번 쾅쾅 두드린 뒤 벽에 기대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문이 열리자 친척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놀람과 불안, 그리고 말 못할 부담으로 뒤섞여 있었다. 너 왜 여기 왔나?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묻고 나는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루만이라도 숨게 해주십시오. 친척의 집은 좁은 단층 집이었다. 그 좁은 방 안에 들어서자 눈물이 날 것처럼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친척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타령하면 끝이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위험한 줄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조금만이라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친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다. 돈이 없으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가면 이틀 안에 시체가 될 것도.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구겨진 북한 돈 몇 뭉치를 꺼냈다. 여기 3만 원 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3만 원. 북한에서 전 재산 수준의 돈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고마움이 밀려왔다. 나는 그 돈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친척은 눈을 돌린 채 말했다. 부탁인데 오늘 밤엔 떠나라.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이 위험해진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이었다. 짧은 휴식 동안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바람 소리도 총소리처럼 들렸다. 밖에서 사람 발소리만 스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고성으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생긴다면 국경을 넘을 것이다. 친척 집을 떠난 그날 밤,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싸늘했다. 여름 끝자락임에도 몸속 깊은 곳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건 지금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이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마주하게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고성으로 가는 길은 어둡고 고요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군부대의 확성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조차 모두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 뒤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목을 조여왔다. 정류장을 향해 걸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기보다 들썩거린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트럭 한 대가 불빛을 깜빡이며 멈춰섰다. 나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어 손을 들었다. 고성까지 갑니까? 기사는 나를 위아래로 살펴보고 말없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나는 돈 뭉치에서 몇천 원을 떼어 그에게 건넸다.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이 흔들리며 달리는 동안 나는 시야 끝에 어른거리는 검문소 경광등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끝이다. 통행증도 신분 확인도 없는 탈영병. 게다가 몸은 아직 열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정신이 아득했다. 트럭이 검문소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는 순간 나는 숨도 쉬지 못했다. 그때 군관 한 명이 올라탔다. 낡고 햇볕에 바랜 군복, 다른 권총집, 가난한 장교라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무 부탁 하나만 하겠소. 고성까지 인솔 좀 해주시오. 그 군관은 내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내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 만큼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맨입에 나는 마지막 남은 재산, 낡은 시계 한 개를 벗겨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시계를 툭툭 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동안 군관은 태연하게 말했다. 이 사람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병사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무릎은 안도감으로 풀려버릴 만큼 떨리고 있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문소의 불빛이 멀어지는 동안 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한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철책선까지 접근하는 마지막 길, 가장 위험한 길이 남아 있었다. 고성에 도착한 뒤 나는 시장 골목을 지나며 과자 조금과 담배 2갑을 샀다. 이제 음식은 의미가 없었다. 담배와 과자는 국경을 넘기 직전 나 자신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작은 제사 같은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자 나는 숲길로 들어섰다. 철책선 방향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어두운 길이었다. 군견 짖는 소리, 철조망이 바람에 흔들리는 금소금, 군인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귓가에 밀려왔다. 땅에 몸을 낮추고 기어가는 내 자세는 마치 동물이 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분은 부끄럽지 않았다. 살기 위해선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철조망 근처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희미하게 철사 위에 반짝였다. 내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이제 가슴이 아니라 목까지 뛰어올라 쿵쿵 울렸다. 저 철책만 넘으면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철조망의 아래쪽 빈틈을 확인했다. 그곳은 사람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큼만 벌어져 있었다. 누군가 이미 먼저 통과했거나 오래된 곳이 자연이 휘어진 걸 수도 있었다. 배를 바닥에 딱 붙이고 천천히 밀고 들어갔다. 철사가 등에 스치며 옷을 찢었다. 바지에 달린 금속 단추가 철사에 걸려 딱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디선가 들리는 환청 같은 군인 목소리가 귀를 찢었다. 나는 숨마저 멈추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만 울린 소리였다. 나는 다시 기어갔다. 손바닥은 돌에 긁혀 피가 났고 무릎은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빈틈을 완전히 빠져나온 순간 나는 뒤돌아보았다. 내가 두고 온 세상은 철조망 너머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무겁고 잔혹하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던 곳.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숲속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벅찼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부터 겪을 모든 건 내가 선택한 삶의 대가라는 것을. 그럼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날 철조망을 넘은 건 단순히 국경이 아니라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경계였기 때문이다.